전국 시대의 연나라의 도읍지가 된 이래 중국 화북 대평원과 북방의 산간지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역사에 등장했던 베이징. 이 도시가 전 중국을 지배하는 중심 거점이 됐던 시기는 징기스칸의 손자인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이 수도로 삼았던 13세기 중엽부터다. 당시 위대한 칸의 도시란 뜻인 캄발리크, 곧 대도로 불렸던 이 도시에 체류했던 마르코 파올로는 그의 동방견문록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웅대했던가를 찬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베이징은 원나라의 뒤를 이었던 명나라의 3대 황제인 영락제가 난징, 곧 남경에서 이곳으로 천도한 이래 그를 계승한 명청대 황제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베이징의 심장부는 천안문과 그 광장 주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안가를 달리노라면 왕복 6차선의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화강암이 깔린 광장이 나타납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의 광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천안문 광장입니다. 지난 59년과 77년 두 차례 확장돼 그 면적은 4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중국 근대사의 정치운동의 무대가 됐던 것입니다. 이 광장을 굽어볼 수 있는 높이 33.7m의 2층 누각이 천안문입니다. 황금빛 쾌화를 얹은 격지궁에 백옥석의 난간, 그리고 붉은 벽을 지닌 이 천안문은 지난 49년 10월 1일 당시의 국가주석 마오쩌둥 곧 모택동이 3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했던 무대로서 67년 3월 중국 국무원에 의해 국보격인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디 뒤쪽에 있는 명청 두왕조의 황성이었던 자금성의 정문으로서 명나라 영락제가 처음 창건했을 때는 승천문으로 불리워졌으나 청대인 1651년 개축되면서 지금의 천안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높이 10m의 톤대에 오르면 누각 안에는 이 천안문에서 건국을 선언했던 모택동과 당시 당간부들의 모습을 그린 대형 기록화를 비롯해 그들이 썼던 책상과 의자 등의 집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나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주 보이는 천안문 광장을 베이징의 심장부라 부르는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19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외국 열강들의 침략에 항의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5.4운동 이래 중국인들의 집회 장소가 되었고 이 광장 주변에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문과 그 광장 일대가 현대 중국의 심장부라면 천안문 바로 뒤쪽에 서 있는 자금성은 고대 중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이 자금성은 본디 원나라의 황궁이었던 자리에 명나라 영락제가 1406년 천도하면서 새로 지은 궁전이다. 명나라는 홍건적의 난에 가담해 세력을 키웠던 주원장이 1368년 원나라를 쓰러뜨리고 한 세기 동안 몽고 지상주의에 짓눌렸던 한민족을 부흥시킨다는 국시 아래 건국한 나라다. 그 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부위 때까지 명제 15명의 황제가 220여 년, 청제 10명의 황제가 260여 년 동안 영화를 누렸던 이 자금성의 면적은 72만 평방미터, 황성이 둘레만도 3km가 넘는다. 중국 정부 수립 후 국무원이 고궁박물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이 100호로 지정한 이 궁궐 안에는 60여 채의 크고 작은 정각들이 들어서 있고 그 방수만도 9천여 개나 됩니다. 천안문에서 100m쯤 북쪽으로 들어가면 10m 높이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오문과 마주칩니다. 역대의 황제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장수와 포로들은 물론 외국의 사신들을 맞아들였던 문입니다. 고려 말 친원과 친명파로 갈려 확고한 외교 정책을 펴지 못했던 고려의 사신과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보고하러 온 조선조의 사신들도 이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자연이야말로 조물주가 창조해낸 최고의 걸작이며 이 자연의 조화하고 합이라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덕목임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때문에 위대한 미술품과 건축물 속에는 이 같은 조화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2대 황성이자 지금 현존하는 고대 중국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큰 자금성, 고궁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자금성에서도 이 같은 조화의식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화의식이란 우선 이 건축권이 하나의 중축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문 뒤로는 조정의 주요한 행사가 베풀어졌던 3대 전각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일렬로 서 있고 그 뒤로는 다시 황제와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3대 후궁인 건청궁, 교태전, 권영궁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전각과 3대 후궁을 일직선으로 하는 중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좌우에 대칭되는 부속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돼 하나의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건축군의 핵심 건물은 3대 전각 가운데 하나인 태화전입니다. 정일품과 종일품으로부터 구품까지의 문무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황제의 즉위식과 혼례식 그리고 생일 축하의식 등이 베풀어졌던 곳입니다. 높이 8m가 넘는 100옥석의 3층 기단위에 솟아있는 이 태화전의 높이는 27m, 너비는 63m이며 2,300여 평방미터나 되는 넓은 궁원을 끼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나라 때의 제도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인 주례와 큰 건축물을 빨리 완성하고 건축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 북송 때 편찬된 궁조 방식이라는 문헌을 따르고 있습니다. 根据周代的史料记载呢，天子呢必须有3个宫殿。 옛 자료를 보면 천자는 필수적으로 3개의 전각을 짓고 다스리도록 돼 있습니다. 명, 청, 양 시대의 황제들은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른 거죠. 이 자금성 중심부에 있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색채와 지붕의 선등이 이루어낸 웅장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색칠이 된 현란한 천정을 금도금된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태화전의 중앙에는 나무에 용을 새겨 금물을 칠한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매달 5일과 15일 그리고 25일에 황제가 신하들을 굽어보며 명을 내렸던 의자입니다. 의자의 양측에는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선악과 거북상을 비롯해 용이 새겨진 향로며 크고 작은 촉대 등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태화전 뒤쪽으로는 비슷한 구조를 지닌 중화전과 보화전이 차례로 있으며 정각 안팎에는 황제가 쓰던 생활용품들이 당시 쓰던 그대로 놓여 황실의 영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성의 건축물들은 건물의 터전이 되는 기단을 쌓고 기단 위에 둥근 기둥을 세우되 기둥 밑에는 주춧돌을 받치도록 되어 있으며 차마 밑과 기둥머리 사이에는 콩포 또는 두공이라 부르는 나무 쪽을 짜맞추어 지붕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들은 화려한 데 반해 평범한 장방형의 형태인데다 단조로워 한대나 송대의 건축물에 비해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외조를 나와 내정으로 이어지는 후원과 건축문을 지나면 역대 황제들의 침공이었던 내밀한 궁전과 만납니다. 건청궁, 맑은 하늘 같은 궁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침궁은 이름과는 달리 왕위를 둘러싼 암투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명나라 12대 황제였던 가정제가 10여 명의 궁녀들에 의해 교살되기 직전에 구출됐던 곳이며
그로부터 54년 뒤인 1620년 15대 황제 태창제가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궁녀들이 바친 붉은 알약을 먹고 숨졌던 이른바 홍안 사건이 일어났던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사가 있은 지 24년 후 잦은 당쟁과 조정의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해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에 의해 이 자금성은 짓밟히고 말며 이때 17대 황제였던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명나라 270여 년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그 후 청대와 이 건천궁은 3대 순치제 때부터 다시 침공으로 쓰여졌고 5대 옹정제 때에는 정대광명이라는 편액을 걸고 정물을 보기 시작했으며 선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건적압이라는 상자 속에 황제 계승자의 이름을 써 넣어두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중심부에 이처럼 화려한 건축물이 세워질 때 베이징 외곽에서도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진행된다. 만리장성의 개축과 증축이다. 현존하는 만리장성은 바로 명대에 구축된 것이다. 베이징에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시가지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마달리, 곧 팔달령 장성과 북동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무테니, 곧 모전역 장성이다. 취재팀은 먼저 팔달령 쪽을 찾기로 했다. 화북대 평원을 가로질러 고비 사막으로 향하는 길 양쪽에 보기 좋게 늘어서 있는 가로수며 이따금 마주치는 마차, 그리고 가로수 너머로 끝없이 전개되는 옥수수밭. 목가적인 전경에 잠시 취해 있노라면 이내 팔달령에 이른다.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국민성은 강한 자존심과 끈질긴 인내심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외침을 용납치 않겠다는 천자의 강한 자존심과 그를 뒤따르는 백성들의 끈질긴 인내심이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낸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장 긴 성이자 달에서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조물인 이 만리장성의 지도상의 총 연장거리는 2,700m. 그러나 실제로는 6,000km가 넘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통설입니다. 검주단 산맥과 비좁은 계곡을 거대한 용들이 꼬리를 물고 꿈틀거리듯 치닫고 내지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만리장성의 장대함은 최초로 올세계를 밟았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지구를 휘감고 있는 뱀과 흡사하다 했던 보고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명나라가 현재 이 만리장성을 쌓은 까닭은 명예에 의해 멸망한 원나라의 잔존 세력, 곧 몽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뒤 명나라를 줄곧 괴롭혔던 것은 베이징이 경제의 중심권인 중부 황하와 남부 양쯔강 유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과 베이징 가까이까지 습격에 들어오는 몽고족과의 잦은 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조는 바레만의 산하이관, 곧 산해관에서 현재의 몽고와의 접경지대를 지나 영토의 서쪽 끝이었던 자위관, 곧 가역관에 이르는 이 장성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 장성지대를 9개 광구로 나누어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현재의 이 장성은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 130만 명의 군병과 농민들을 동원해서 춘추시대 제나라 때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쌓았던 성벽을 잇고 개축 또는 증축했던 만리장성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성은 20여 개의 왕조가 2000여 년에 걸쳐 축성하면서 얻어낸 기술과 방어술을 바탕으로 증축하고 개축했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정연하며 그 길이 또한 깁니다. 팔달령 장성의 관광객 수는 하루 평균 5-6천 명.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광객 수를 모두 합해도 수대에 걸쳐 축성하는 데 동원된 연 인원 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산세에 따라 높이가 7m에서 8m쯤 되는 팔달령 장성은 축성 재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화강암으로 축대를 쌓아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다시 젓갈색 또는 암갈색 벽돌을 서로 어긋나게 쌓아 올린 외양이 맵시 있게 느껴집니다. 초기에 쓰인 축성 재료는 야산에서 얻은 바위와 흙으로 빚어 햇볕에 말린 벽돌이었으나 이처럼 명대에 와서는 견고한 화강암과 전, 곧 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대체됩니다. 재료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외벽과 내벽의 너비는 5m, 말 5필이 나란히 지나거나 10명의 병사가 일렬 횡대로 걸을 수 있는 폭입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너비가 한 뼘쯤 되는 수로를 놓고 내벽 쪽을 좀 낮게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내릴 때 밖으로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성수로는 이처럼 비교적 단순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이 지나는 지역이 전략상의 요새로서 대부분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인데다 운반수단이라고는 들 것밖에 없었던 당시 이 모든 작업을 어떻게 인력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축성인부로 징용돼 목숨을 잃은 남정대가 얼마나 되는지도 헤아릴 길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 아래서 남편의 시신을 찾으며 통곡했던 진나라 맹강녀 설화를 비롯한 수많은 민당과 기록들은 웅대한 장성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통곡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리장성을 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은 어떨까 흥미롭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리장성 하면은 흔히 축성을 명령했던 황제나 왕조를 생각하는데 축성하는 데 동원된 이름 없는 백성들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합니다. 이곳에 오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팔달령 장성이 웅대한 느낌을 준다면 베이징 동북쪽 교외에 있는 무테니 곧 모도늑 장성은 정교한 느낌을 줍니다.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문화유적 보존기금을 지원받아 3년 동안의 정화 작업을 끝내고 지난 86년 4월부터 관광객을 받고 있는 이 구역은 해발 1000m의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놓여 지상에서 10분이면 장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에 팔달령 쪽보다는 관광객이 적습니다. 때문에 장성의 구조를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벽은 서쪽으로 팔달령과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장성의 끝인 산해관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이 구간의 거리는 약 2.2km. 서쪽에서는 지금 무성한 잡초를 거두어내고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도늑 장성의 높이는 팔달령과 같은 7 내지 8m. 다만 외벽과 내벽의 평균 너비가 1m 정도 적은 4m입니다. 축성의 제물이 된 원원의 울음인 양 예클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통로를 따라 나가면 2층 망루와 마주칩니다. 산세가 험한 곳에는 60-70m의 간격으로 좀 덜 험한 곳에는 100m 안팎의 간격으로 서 있는 이 망루는 지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망루는 적정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모여 때로는 작전 회의도 하고 때로는 봉화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우기와 동안기에는 불을 피우고 취사할 수 있는 망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용도로 쓰면서 봉화대 구실도 하고 전술상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세운 망루가 지붕을 씌운 망루입니다.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망루 하나만을 짓는데도 한 달은 조이 걸렸음직한 이 장성을 축조해낸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은 만주족이 세운 청대에 와서는 군사적인 의의를 잃고 맙니다. 만주족에 의해 북방민족은 모두 토벌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장성은 중국 본토와 만주 그리고 몽고 지역을 나누는 행정적인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축성한 지상의 가장 긴 건조물인 이 만리장성이 중국사나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흉노족이며 몽고족 등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됐던 이 만리장성은 결국 그들을 스텝 지역으로 내몰았고 이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집약농업이 목축업과 결합해 혼합 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막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 외곽으로 내몰린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기후가 좋지 않아 스텝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질 때마다 로마까지 진출해 위협했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몰아와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취재팀은 중원 제1의 땅 시안거리로 나섭니다. 중원이란 이 시안을 비롯한 섬서성 동부와 하남성 그리고 산동성 서부에 걸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땅은 특히 주나라 세력 범위로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던 만큼 역대의 왕조는 이 땅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고 이를 중원에서 사슴을 쫓는다는 비유로 묘사해 왔습니다. 이 도시가 고도임을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성곽입니다. 동서로 5.1km, 남북으로 6.6km에 이르는 장방향인 이 성곽은 명나라 때 축성된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12m로서 축성 자료라든지 축성술이 같은 명대에 쌓았던 현존하는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하고 정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절대 군주를 떠올리게 된다. 진나라 시황이다. 13살의 왕위에 올라 섭정을 받다가 23살 때부터 친정을 시작했고 38살 때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무덤이 시안 시가지 동쪽 30km 지점에 있다. 성류가 소담스럽게 익어가는 이 능의 아래쪽은 한변이 350m쯤 되는 정방향에 가까우며 위로 오를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다리꼴로서 그 높이는 40m입니다. 이 능은 말하자면 조그만 산인 셈입니다. 불로약과 불사약 제조에 실패한 술사들과 그를 비방한 학자 460여 명을 생매장했던 진시황도 그의 나이 50에 이승을 하직하고 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진시황릉의 최상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13살의 즉위에서 50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37년 동안 천하를 지배했던 진시황은 죽은 후에도 사후 세계를 지배할 지하 무덤을 구축했습니다. 아방궁과 더불어서 26년 동안에 걸쳐서 축조한 이 무덤은 땅속을 파내려가면서 세 번째 지하 수맥에 이를 때까지 땅을 깊숙이 파들어갔고 거기에 동판을 깔고 관을 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이 지하 왕궁의 도구를 막기 위해 수온을 끊임없이 흘려 강이 되게 했고 인어의 기름을 구해 불을 밝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했다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의 남서쪽 1.5km 지점에 있는 도움을 씌운 건물은 이 지하궁전을 지킬 진시황 지하군단의 용이 발굴된 병마용 박물관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 속에 빚어 넣어주었던 병사 인용과 말 인형을 합해 병마용이라 합니다. 지난 74년 5월 이 자리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 발견돼 무려 6,000채나 되는 실물 크기의 병마용이 쏟아져 나와 금세기 최대의 발굴로 꼽히고 있습니다. (220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 20세기에 숨을 쉬는 이 같은 진시황 근위군단 용 앞에 서면은
이 용들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용들은 그만큼 사실적이며 조각품으로 보더라도 그 조형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쌍미관을 쓴 이 장군용은 전차 뒤편 병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발굴됐습니다. 두 겹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침착해 보입니다. 머리를 둥글게 묶고 활을 당기는 자세로 서 있는 이 입사무사용은 보병들 사이에서 발굴됐습니다. 짧은 상의를 허리띠로 묶고 적진을 뚫어지듯 바라보는 양이 진지해 보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1호경에서 출토된 용의 수만도 1087채, 도마가 32마리, 전차가 8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한 면적은 5분의 1에 불과해 앞으로도 4,000채 이상의 용과 40대 이상의 전차가 더 수습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근처 2, 3호경에도 상당한 양의 용이 묻혀 있습니다. 이 병마용계는 진이라는 한 왕조의 군사 제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중대한 유적으로서 아직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외국 국빈이 방문할 경우를 제외하곤 촬영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1호갱을 발굴하면서 2호와 3호갱을 시굴해본 결과 2호갱에는 기병과 전차병 등 더 풍부한 용들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3호갱은 지휘본부의 성격을 지닌 듯합니다. 비록 진시황의 채찍질 속에서 탄생되긴 했으나 이 같은 솜씨와 저력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문화가 태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80년 12월 진시황릉 서쪽에서 발견된 두 쌍의 동마차 가운데 하나도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조조한 실물 크기에 4필의 말이 끄는 이 동마차는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다 해서 최외 동참화로 불려주고 있으며 2000여 년 전의 작품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전환과 후환을 합해 4세기 동안 계속됐던 한조가 멸망한 뒤 약 400년 후에 이 땅에 개국한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만개시켰고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국으로 군림했다. 시안에서 서쪽으로 90km 지점 17개의 배장묘로 에워싸인 건능은 고종과 그에 비인 척천무의 합장릉입니다. 해발 1048m의 양산이라는 산 자체를 무덤으로 만든 이 건능은 당나라 황제 20명의 능 가운데 가장 큰 능입니다. 1km쯤 되는 참배로 양측에는 120여 개의 석조 수호신상이며 문관과 무관상들이 도열해 이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배로가 끝나는 곳에는 61채의 석상들이 좌우에 나뉘어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가 없습니다. 심약한 남성과 그와는 대조적인 남성적인 여성과의 결합은 때때로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무덤에 합장된 당나라 고종과 척천무화의 결합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능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비석들, 이 비석들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외국 조문 사절들의 상입니다. 61개국의 사절이 참석했다는 사실에서 당나라의 국제성이 거듭 확인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사신이든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왜 머리가 없을까도 의문입니다. 그 까닭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나라가 쇠망하고 군웅 활거 시대가 오면서 조문단을 파견했던 나라는 당 왕조의 충성파라는 낙인이 찍혀 보복당할까 두려워 어떤 나라에선가 머리를 베었을 것으로 추정될 따름입니다.
참배로 오른쪽에 있는 이 거대한 비는 수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음에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는 뜻인 무자비로 불리워지는 비입니다. 측천무후가 내 이 비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적을 남겼으나 비 일부를 비워놓으니 후세의 평가가 이루어지거든 업적을 새겨놓으라고 유언한 데서 무자비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천무후는 고종이 사망한 후 왕에 오른 자신의 아들인 중종 이현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아들인 예종을 왕위에 앉혀 실권을 장악하다 종래는 당왕조를 폐하고 주라는 새 왕조를 세워 15년 동안 천자노릇을 했던 이른바 무후의 변을 일으킨 여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문명 비평가인 린위땅, 곧 이머당이 작성한 살인표에는 그녀가 81살에 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살해한 사람만도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를 포함해 무려 109명이나 됩니다. 어느 왕들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이들의 지하공전이 열리는 날은 진시황 병마용경에 수십 배나 되는 놀라운 유물들이 출토될 것이며 세계 최대의 발굴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나라 문화에 꽂힌 셈입니다. 특히 부장품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당삼체라 해서 백색과 녹색 그리고 갈색 등 세 가지 위약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은 명기들입니다. 당삼체의 제작 기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삼체용의 의상을 통해서는 관복과 평민복의 변천사는 물론 사회제도와 풍속을 살필 수 있고 서인용이라든지 삼체마 등을 통해서는 중국과 서양과의 문물 교류상을 살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삼체용 가운데서 파란 눈에 붉은 수염을 기른 서역인 삼체용은 당나라 문화의 국제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당시 장안은 로마는 물론 페르시아와 아프리카에서까지 상인과 유학생 그리고 사신들이 찾아들었고 이때 시안성안의 인구만도 1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귀족들은 호족 여인들의 이국 정치에 매료돼 서역에서 들어온 포도주를 마시며 이들이 추는 호선무에 넋을 잃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나라는 행운의 왕조였습니다.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은 진나라가 쌓아주었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수적인 대운하는 수나라가 건설해 놓아 국력을 과도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빼어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여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개원의 치라 불리워지던 6대 현종 융기의 집권 초기 30년간은 당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양귀비에 탐닉하면서 그의 영명함도 빛을 잃고 천보시대로 불리워지는 그의 재임 말기 15년 동안 당 왕조는 와효의 기미를 띄어갑니다. 진시황릉 서쪽 여산을 배경으로 넓은 호수를 끼고 있는 이 화청지는 현종과 양귀비의 숙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온천지로서 후일 현종이 양귀비를 위해 새로 궁전을 지어 화천궁으로 불리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물들은 중국 정부 성립 이후에 새로 복원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당 시대의 로맨스를 엿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건축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비하각입니다. 양귀비의 욕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집권은 반드시 실정을 낳는 법임을 현종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48년 동안 죄위했던 현종은 오랜 재임에 실정이 나면서 양귀비에 탐닉하게 됐고 양귀비의 일족이었던 재상 양국충의 제거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킨 알록산에 쫓겨 현종은 시안 서쪽 스촨 곧 사천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시안 서쪽 70km 지점 마웨파라는 곳에는 양귀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름이 5m, 높이가 2.5m가량 되는 양귀비의 무덤은 초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욱이 묘위에는 잔디를 입히지 않고 검은 벽돌을 입혀 삭막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미용의 조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의 흙을 파다 물에 풀어 바르기 때문에 벽돌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양귀비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양귀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시인 이백은 그녀를 활짝 핀 모란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중국 정사에는 자질풍염이라 해서 요염하다고 기록하고 철새의 풍만한 미인인데다 가무에도 뛰어났고 또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총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사당에는 그녀를 예찬했던 많은 식기며 현종과 함께 나들이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양귀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록산에 쫓겨 피난을 가던 현종은 바로 이 근처에서 양국충을 살해한 뒤 달려온 여러 장수들로부터 양귀비를 내달라는 위협을 받고 그녀를 내주었고 양귀비는 그들의 강요에 따라 한 굴당에서 목을 매 자결합니다. 그 후 현종은 왕위를 아들 숙종에게 물리나 이때부터 장하는 수많은 전란을 겪게 되고 당나라 340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중국의 세력 판도도 양쯔강 이남과 화북 쪽으로 옮겨가 이 땅은 예스러운 고도로 남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양쯔강 이남, 곧 강남의 대운하지대다. 이로부터 이 강남 물의 고장에서는 갖가지 배들이 오가며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날라왔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며 감정까지도 이 운하를 통해 흘러오갔다. 특히 수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 달리는 이 운하는 양쯔강과 황호 등 동서로 흐르는 5개의 강을 남북으로 꿰며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정치의 중심지인 화북으로 수송하는 첫 줄이자 중국을 하나로 묶는 대동맹이기도 하다. 배 위에는 갖가지 물자가 가득하고 빨래도 나부낀다. 이 운하의 북쪽 끝은 베이징, 남쪽은 저장성 곧 절강성도인 항저우다. 그래서 경항 대운하로 불리워지는 이 운하는 6세기 말 중국을 3번째로 통일했던 수나라가 500만 명을 동원해 건설해 놓은 것으로 이 힘겨운 대역사 때문에 수나라는 개국 3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수나라가 항저우에서 수도였던 시안 부근을 지나 베이징까지 연결했던 운하의 거리는 1780km. 그러나 현재의 운하는 중국 정부 성립 후 하천망 공사를 하면서 직선화해 1510km가 됐다.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지상에는 수조와 황조가 있다 할 만큼 서조와 황조는 예로부터 중국인들의 꿈이 담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색강에서 밤사이 피어오른 엷은 안개로 가지런히 덮여있는 검정 지붕과 흰벽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주택가 풍경은 이 수조 지방 산수화의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수조가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기원전 6세기 초 춘추시대에 오나라의 도읍지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수나라 때 대운하가 건설되면서 강남 쌀의 수송지로서 활기를 띠었고 상하이가 개항하기 전까지 외국 무역이 활발했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거리로 나서면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해 치켜 올라간 건축물들이 이채롭습니다. 이 같은 건축 양식은 10세기 중엽 이 땅에 섬세한 문화시대를 열었던 송대의 양식입니다. 오늘날의 인구는 70만 명에 불과하나 장수성, 곧 강소성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자 풍광명치한 곳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대단합니다. 시가지 남서쪽 경계인 외성하 위에 서 있는 판문, 곧 반문은 기원전 514년 이 땅에 도읍했던 오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나라는 주나라 문왕의 백부인 태백이 동생에게 재위를 양보하기 위해 중원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민족이 단발을 하고 문신을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오나라는 중국의 한족이 아닌 동남이 계열의 민족이 세웠던 나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원되어 있는 오나라 성곽의 길이는 24km. 오나라 왕 함녀의 이름을 따 함녀대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곽 주위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고색 창인한 서광탑이 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문과 운하로 바로 이어져 있는 아치형의 돌다리가 오문교입니다. 반문 서광탑과 더불어 반문 삼경으로 치는 수조의 명물입니다. 오나라는 개국과 더불어 대적인 초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이웃 진나라로부터 차전법을 배우는 등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융성해졌고 한때는 초나라를 5차례나 공략해 전승을 거둘 만큼 강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적들은 본 뒤 오나라 24대 왕 함녀가 초나라를 탈출해온 재상 오자서를 시켜 세운 것입니다.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에게 살해되자 그 한을 풀고자 함녀를 찾아왔던 책략가였습니다. 이 운하는 당시 오왕 함녀가 수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치기 위해 북상했던 물길이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강소성을 살찌우는 젖줄로서 예나 지금이나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번영을 가져왔던 함녀는 중국의 가장 오랜 병서인 선자의 저자 선무를 기용해서 영토를 중원으로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위 23년 이 땅의 아래쪽 저장성 곧 절강성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월나라 왕 구천에게 패해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아들 부차에게 유언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의 무덤이 시가지 북서쪽 근교 해용산 기슭에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틈에 있는 검지는 바로 시신과 함께 삼천자루에 칼을 묻었던 곳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검지라는 두 글자는 왕이지의 친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 틈에 어떻게 시신과 칼을 매장했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부차는 부왕 함녀를 매장한 뒤 와신 곧 복수의 일념으로 섭해 누워자며 오자소와 함께 정병을 키웠습니다. 이 유적 곳곳에 새겨져 있는 글씨들은 당나라의 안진경 등 중국 서해의 대가들의 유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함녀와 부차의 자비를 기리기 위해 세운 불당도 있습니다. 부차는 2년 후 오왕 부천을 사로잡아 원수를 갚고선
절강성 회계산에 근신하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 이 무덤이 호랑이 부릉이라는 뜻인 호구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가 그의 아버지 함녀를 이곳에 묵고 난 사흘 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웅크리고 앉아 이 무덤을 지킨 데서 호구라고 불리워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릉이 전체적으로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는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불당 오른쪽이 호랑이의 입, 그리고 저쪽 뒤에 서 있는 탑이 호랑이 꼬리인 셈이죠. 검지 뒤편으로는 높이가 47.5m인 탑이 서 있습니다. 팔각형의 7층인 이 탑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탑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사탑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자수려에 있던 이 수조에 아담한 집을 짓고 풍류를 즐기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중국인들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내에 있는 170여 개의 예스러운 정원들이 남아 이 도시는 정원의 도시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전국시대의 시인 구론의 시기에 썼다 이름을 붙인 창랑정은 송대의 시인 오자미가 지은 정원으로 수조에 있는 정원의 구조와 풍치를 살펴볼 수 있는 4대 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 정문으로 들어서면 12,000평방미터의 정원 안에는 12채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들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처마 끝을 하늘로 치켜 올려 목조 건축에서 보기 힘든 힘찬 느낌을 주면서도 휘어진 지붕선과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붕선의 아름다움은 송대 건축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각 건물을 잇고 나아가 이 정원 자체를 에워싸고 있는 낭화도 운치가 있습니다. 천장에 촘촘한 썩가래며 대들보가 그대로 드러나 신선감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7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리 한번 하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을 이곳에서는 후통, 곧 호동이라고 부릅니다.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호동을 지나다 보면 시간의 미로를 헤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밖에서 보면 처마를 맞대고 있는 집들이 허술해 보이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뜻밖에도 한두 세기 전에 대리석으로 운치 있게 지은 집들이 많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 같은 집들이 수조우 예술인들의 창작의 산실입니다. 중국 화단은 명대 이후 절파와 오파로 갈려져 왔습니다. 절파의 절이란 절강성의 첫자에서 따온 것이며 오파의 오란 이 수조를 가리키는 강소성의 오연에서 따온 것입니다. 절파는 북종화 계열로서 필법을 중시한 데 반해 오파는 남종화 계열로서 정신적인 깊이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대 말부터 상남 편북이라 해서 남종화를 숭상하고 북종화를 천시해온 경향에 따라 오파가 성하게 됐고 오늘날에도 수조는 오파의 본향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시대 고개지로부터 대성된 중국 산수화는 송대에 와서 남종화, 북종화로 나누어집니다. 북종화가 화원이나 직업적인 전문 화가들이 중심이 돼 외형 묘사를 위주로 한 사실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화풍인데 반해 남종화는 사대부 계급에 속한 문인 화가들이 중심이 돼서 수묵과 담체를 사용해 내적 신경을 표출하는 진솔하고 온화한 화풍입니다. 수라는 한 왕조의 수명을 단축시켰지만 만대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운하를 나란히 하고 취재팀은 다시 남쪽 항저우를 향해 달린다. 항저우까지는 180km. 부지런히 달린다면 5시간이면 닿을 수 있으리라. 강소성에서 절강성으로 바뀌는 길목, 강절평에 떨어지는 해가 곱다.
잠시 조롱 같은 여수에 잠겨 있을 무렵 기다란 다리가 나타난다. 천탕대교, 곧 전당대교다. 이 다리를 건너면 항저우다. 항저우가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춘추 시대입니다. 당시 수저우가 원나라의 수도였다면은 이 항저우는 원나라의 수도로서 5월 동준이 와신 상담이냐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79년 6월 이곳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왔던 역사적인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저우를 대표하는 경성지는 시후 곧 서호입니다. 시가지 서쪽 길을 따라 곧장 나가면 백제라고 불리워지는 1km 정도 되는 뚝길이 있습니다. 백제란 당나라 시인 백거이 곧 백낙천의 성을 따 지은 이름입니다. 822년부터 3년 동안 항저우 태수로 재직하며 이 서호를 가꾸었던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서호의 면적은 5.6 평방킬로미터, 둘레는 10km며 평균 수심은 1.8m입니다. 이 호수는 본디 전당강으로 이어져 항저우만으로 빠지는 수로였으나 전당강을 따라 흘러들어온 토사에 의해 만구가 막혀 생긴 석호입니다. 세 개의 섬 가운데 삼다민월, 곧 달빛 어린 세 개의 호수라는 뜻을 지닌 섬은 명나라 만력제가 갖고 놓은 정원으로 풍치가 가장 뛰어납니다. 삼다민월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 호심정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걸쳐 세워진 수많은 노각들이 짙푸른 수목을 배경으로 여기저기 들어서 시정을 불러옵니다. 항저우 시가지를 뒤로하고 이 같은 섬이며 제방 그리고 연안의 구름이 추나추동 엮어내는 뛰어난 경치를 두고 서호 십경이라 말해왔고 이 가운데서 삼다민월의 운치는 명나라 만력제까지도 찬탄해 이곳을 가꾸었을 만큼 뛰어납니다. 이 호수에서 기억되는 두 사람의 걸출한 시인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백낙천과 북송시대의 소동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 항저우의 태수로 부임해서 이 서호를 가꾸는 데 정성을 쏟았고 때로는 이 호숫가를 거닐면서 시심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나라 중기 때 이곳을 찾아온 마르코 폴로는 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항저우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바티를 구불구불 9번을 꺾어 지나가는 다리를 구곡교라 부릅니다. 이 섬에 있는 세 개의 호수를 잇는 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인들의 자연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하나의 알이었습니다. 이 알이 쪼개져 반은 하늘이 됐고 또 다른 반은 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최초의 인간인 반고가 나타나 18,000년을 살다 숨졌습니다. 반고의 머리는 쪼개져 해와 달이 됐고 그의 피는 강과 바다를 채웠으며 그의 머리칼은 숲과 초원이 됐습니다. 또한 그의 땀은 비로 숨결은 바람으로 목소리는 천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있던 벼룩이 중국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중국 신화는 대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비하면 인간은 실로 미미한 존재로서 자연과 조화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중국의 문화유적을 접하며 느꼈던 포근함은 바로 여기서 연유된 것임을 문득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원전부터 그들이 써온 중국 그리고 중화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세계의 한 가운데란 뜻이며 중화란 세계 한 가운데에 있는 빛나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가장 선진된 문화민족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사실 그들의 문화는 그 기원 이래 지금까지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문화 역량이 새롭게 연소할 때 우리와 무섭게 경쟁할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번 취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연구와 탐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